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유럽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엔 정반대로 아시아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즉 서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근대화 시대가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파트인데요. 바로 당시 서아시아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오스만 제국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스만 제국이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했는지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아,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유럽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서아시아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빗줄 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빗줄 친 부분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입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라 함은 약 18세기, 17세기부터 시작하는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가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영토가 서아시아 지역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유럽 본토까지 진출하는 모습이에요. 자, 얘들아, 우리 친구들, 여기가 서유럽이라면 여기가 동유럽이겠죠? 그러면 심지어 오스만 제국은 동유럽까지도 진출하는 모습,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던 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강력해 보였던 오스만 제국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바로 무슨 바다죠? 여러분들?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라는 것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끼고 있는 엄청나게 큰 하나의 해양이죠. 자, 당시 오스만 제국은 이 지중해를 두고 유럽인들과 그 다음에 동양에 있는 이 아시아인들의 중개 무역을 담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역을, 중개목을 통해 많은 이윤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중해 중심에 위치한 이 오스만 제국의 무역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16세기경에 있었던 바로 신항로 개척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자, 지구는 둥글잖아요. 진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쭉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새로운 대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디예요? 아메리카라는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이 유럽인들이 이젠 더 이상 지중해랑 같이 무역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아메리카인들끼리 같이 교역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항로 개척 이후부터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사이에 있는 해양, 대서양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은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쇠퇴 배경, 오스만 제국이 왜 약해졌는지 알아보자. 자, 첫 번째,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16세기경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는 무역의 중심지가 그 전에는 지중해였지만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그렇죠. 대서양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 이젠 대서양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이제 재미를 못 본단 말이야. 그치?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 안에는요, 이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민족들이 서로 독립하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네. 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오스만 제국 내에 여러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독립운동은 오스만 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즉 진압하는 데 성공은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의 독립운동 속에서 결국 오스만 제국은 알게 모르게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한 18세기경 정도가 되면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이 서구 열강들이 이 오스만 제국을 조금씩 내정 간섭을 하면서 침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결정적인데요. 이 19세기 초 정도가 되면은 이제 누가 독립하냐면 그리스가 독립해요.
누가 독립했다? 이 그리스가 독립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는 제가 다시 한번 지도 설명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느 지역일까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 지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유럽 대륙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 보이시죠? 이 반도, 우린 이 반도를 가리켜서 발칸 반도라고 해요. 이 발칸 반도 지역 중에서도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그리스입니다. 바로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그리스가 드디어 독립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오스만 제국은 유럽 제국의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결국 여러 가지 요인들 덕분에 오스만 제국은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힘이 약해지니까 오스만 제국이 힘이 약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오스만 제국 안에서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왕들과 그 다음에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이대로 두면은 우리 오스만 제국이 큰 위험에 처하겠다. 우리도 빨리 개혁을 해서 좀 더 강대국으로 성장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된 게 바로 뭐냐면 이 탄지마트라는 개혁입니다. 이 탄지마트가 이제 은혜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다른 말로 뭐 은혜 개혁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탄지마트. 자, 탄지마트의 가장 큰 목표는요, 이거였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서양인들, 즉 이제 유럽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즉 오스만 제국이 16세기경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인들보다 우리가 딱히 못날 거 없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한 17세기, 한 18세기경부터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신식 무기를 앞세워서 오스만 제국을 이제 막 내정 간섭도 하고 심지어 침략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오스만 제국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우리도 강력해지려면 서구식으로 발전을 해야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실시한 개혁이 이 탄지마트가 되겠습니다. 자, 탄지마트 철저하게 서구식 근대적 개혁이고요. 자, 첫 번째로 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의 통치 제도를 근대 유럽, 서유럽 중심식으로 완전히 개편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과 함께 두 번째, 종교와 민족에 따른 차별 폐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오스만 제국 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민족들이 같이 융합돼서 살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족에 따른 기존에 있었던 차별 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폐지시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뭘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백성들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민생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민생은 백성, 생은 생활하다예요. 그 생자입니다. 즉 백성들의 생활을 좀 더 안정스럽게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군사개혁입니다. 군사개혁. 자, 이 군사개혁 역시 간단합니다. 당시 서양인들의 이 군대 라든지 뭐 혹은 총포 기술이라든지 대포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서양인들한테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군사 개혁들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젠 정치적인 개편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근대적인 헌법과 서양식 의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서양식 의회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군주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세력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영국에서 일어난 바로 무슨 군주제가 실시되려고 한다? 바로 입헌 군주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입헌 군주제. 자, 입헌 군주제가 드디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오스만 제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 입헌 군주제가 실시됐지만 오래 가지 못 갔어요. 왜 오래 못 갔냐면 이 입헌 군주제나 뭐 혹은 여러 서양식 개혁들에 대해서 이 기득권 세력들 혹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은 이러한 과격한 개혁에 대해서 좀 더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보수파들과 심지어는 이 영국과 프랑스를 주축을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내정 간섭을 실시하는 바람에 이 탄지마트 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 나름대로 강력해지려고 노력했던 이 탄지마트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탄지마트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정말 당시 오스만 제국의 이 민심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밖에서는 영국, 프랑스 쳐들어오지, 안에서는 백성들의 단결은 안 되는데 탄지마트 개혁을 또 실패했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오스만 제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스만 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즉 탄지마트 개혁에 실패한 이후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들이 반란을 꿈꿉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은 하나씩 알아볼게요. 배경부터 갈게요. 왜 일어났을까? 이 탄지마트 개혁이 실패했거든요. 서양 열강의 간섭, 또 보수파의 반발 때문에 이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때문에 당시의 젊은 층의 관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탄지마트 개혁은 이 보수파의 반발이 너무 심하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도 뜻을 함께 모아 오스만 제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리고 이때 당시쯤 19세기쯤 되면요, 이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랑 전쟁을 벌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게 돼요.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오스만 제국은 안 그래도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제는 러시아와의 전쟁까지서 패배했으니까 그만큼 이런 사회가 얼마만큼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누구와의 전쟁? 우리 친구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당시 정치적인 지배자였던 여러 술탄들과 이런 사람들이 독재 정치를 하고 전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할 리가 없는 거지. 불만이 많았던 이런 젊은 세력들을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요. 그 정당이 바로 뭐냐면 청년 튀르크당이 되겠습니다. 자, 청년 튀르크당. 이름부터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다시피 이 청년 튀르크당은요, 철저하게 이 튀르크 민족을 위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튀르크 민족이 아닌 다른 외부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배척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청년 튀르크당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장교층으로 중심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똑같이 이 탄지마트처럼 똑같이 어떻습니까? 근대적인 어떤 계획을 추진해요.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서양식으로 완전하게 근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을 키우려고 했고요. 육성하려고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년 튀르크당은 외국 놈들 굉장히 싫어해. 같은 오스만 제국 내에서라도 다른 민족임에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외국 놈들은 얼마나 더 싫어했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무슨 정책이겠어요? 반외세적인 정책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청년 튀르크당의 특징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청년 튀르크당은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자 하지만 이것 또한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또 영국과 프랑스나 이런 서유럽에 있었던 잘 나가는 유럽 열강들이 이들이 강력해지는 모습을 원치 않았거든. 그래서 결국 이 모습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실패한 요인을 들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년 튀르크당은 튀르크계에 있는 민족들만 정말 잘 대우해주고 나머지 민족들은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라고 해요. 자,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튀르크계만 잘 살아보자, 나머지는 배척하자, 이런 게 바로 뭐겠습니까?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 때문에 결국은 다른 민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타민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실패 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 이제 청년 튀르크당이 어떤 원칙들을 내세웠냐면 이 튀르크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공식 언어였던 이 아랍어도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아랍어도 사용을 금지시킬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쇠퇴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바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중 오스만 제국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게요.
당시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때부터 독립운동이 있었다니까. 자, 2번부터 갈게요. 서구 열강들의 내정 간섭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국과 프랑스가 막 계속 간섭했죠. 3번 보겠습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이동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대서양에서 지중해가 아니라 지중해에서 신항로 개척 때문에 대서양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3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오스만 제국은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것이라는 개혁을 추진했다. 자, 이 개혁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은혜로운 개혁, 탄지 마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년 튀르크당은 여러분들, 자, 진보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자기네 민족끼리만 사랑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극단적 성향을 갖고 있었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제 뒤이어서 이제 다른 단원까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